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화제의 인물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임기 일치를 요구를 하고 독임제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나는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또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대통령과 임기 일치 시켜달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그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문제 의식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뭐 대통령과 어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뭐 이런 임기를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없진 않았죠. 없진 않아서 뭐 토론해 볼 만한 거리인 건 맞는데 그 문제 의식을 좀 본인이 실천해도 좋죠. 지금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본인도 오늘이라도 사직서를 던지면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의미에서 예. 맞춰지죠, 그러면. 네, 그렇네. 얼추. 제가 지금 약간의 비아냥이나 비판 의식을 당연히 담고 있는데 우리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계 종사자들은 그렇기에 본인이 그 문제의식을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이냐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간단히. 그리고 지금 이 임기일치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한 게 임기 보장이잖아요. 네.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을 부른 거고 그리고 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방통위의 특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없이 이런 말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게 그 방통위가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사실상의 무슨 정부 부처처럼 돌아가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방통위법 1조를 보면은 그게 독립적 운영을 강조를 하는 거고 또 국무총리 행정감독권도 안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 대해서 뭐 그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나온 말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러모로 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려운 상황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정부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어디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들을 부르는 게 아닌가 싶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됐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국회에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정권 교체 때마다 항상 공공기관장 교체가 문제가 됐으니까 차라리 법을 해서 이렇게 일치시키자. 되게 현실적인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그 공공기관에 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여기서 실현하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뭐 노지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고 뭐 실천하고 이러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기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돼 있다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독임제 예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요. 예. 뭐냐면 방통위의 본래적인 기구의 위상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잖아요. 독임제는 이제 다른 부처 장관처럼 혼자서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방통위가 합의제인데. 명을 받들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방송통신정책에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정권을 주세요. 아니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방통위법에 하면 방통위는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합의제 기구지. 예. 그런 그리고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 방통위가 독립되어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어떤 방송통신의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독임제라는 것은 그냥 뭐 대통령이 뭐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뭐 만약에 심어버린다 치면 그냥 뭐 방통위가 그쪽 방향으로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는 거니까. 물론 뭐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독임제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 믿어주면 일단은
안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독임제란 표현을 안 썼다. 네, 뭐 임기일치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독임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뭐 표현을 안 쓰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게 곧 임기일치는 또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임제를 전제로 해서 임기일치를 얘기를 했다면 찬반을 떠나서 논리적 일관성은 있다. 근데 독임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임기일치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잖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음. 네. 그렇잖아요. 어차피 합의제로 해서 가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근데 네. 아주 이것도 약간 좀 풍자적인 메시지를 좀 담아서 얘기하자면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 와가지고 했던 게 사실상 독임제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뚝딱뚝딱 다 모든 걸 했고 이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있긴 했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하다가 지금 그 김태규 씨는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어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5명 중에 혼자 남아가지고 예. 사실상 뭐 독임제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독판인 건 맞죠. 음. 네. 그리고 지금 그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들이 건건이 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고 제항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오기를 담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진숙 위원장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얘기한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쉽게 하면 듭니다. 사실 나는 정치적 탄압, 보복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판 까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정치를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본인을 자꾸 이제 보수의 여전사처럼 포장하고 싶어하는 의중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 어때 코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논평하는 거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뉴스 소비 그 환경에서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가 뭐 그렇게 주목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본인은 더 주목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미지를 더 내비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관심 바뀝니다. 예,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뭐 법 얘기하겠지만 방통위를 포함한 어떤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방통위법 어차피 이거는 방통위법하고 연동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좀 큰 틀을 논의하는 차원과도 연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기획위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속 거론은 되고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의 기능을 오히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그 방송 기능을 가져오고 그리고 방통위원을 더 늘리자 이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일치된 합의된 안이라거나 뭐 단일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정기획위가 연장이 안 된다면 8월 14일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통위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고 거기 이제 법에 담겨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에 이제 구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임기 종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진숙 씨는 뭐 법원으로 또 달려가겠죠. 예, 내 임기 보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법적으로 본인은 또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근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아무튼 지금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의결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긴 하죠. 본인 스스로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무효 소송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이제 그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김희철 전 KBS 사장, 그다음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됐고 이 세 분이 모두 이제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윤석열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소송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소송에 이제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입장은 다르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취하를 해야죠. 대통령실이. 그러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영진 전 KBS 이사를 잘라버린 것이 네. 김희철 전 KBS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영진 이사장을 날리고 이사회 구도를 바꿔버린 다음에 김희철 사장도 이제 날려버린 게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이고, 그래서 KBS가 장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장악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박민 사장, 박장범 사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영진 2심 나왔고 다 그 승소했죠. 취소다. 그러니까 남영진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김의철 전 사장도 1심에서 이겼죠. 2심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실이 뭐 당연히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으니까 예, 여기서 소를 중단해야죠. 소를 중단하고 이게 이제 끝내야죠.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고 해임 처분을 무효화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피소,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쪽이 대통령인데, 네.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 이걸 직접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방통위에 맡겼잖아요. 그동안은 실무적으로는 방통위가 그러니까 대응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그동안은 그렇죠. 네.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이 2심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간단히 있어요. 상고하지 마라. 예, 상고 안 하면 됩니다. 상고하지 마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통위는 이제 상고를 안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진숙 방통위는 또 할 거 아닙니까? 상고를. 결국은 여기서 근데 주체가 법적 주체가 대통령실 아닌가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 근데 예, 어떤 그러니까 보조 실무 기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설령 거기에 뭔가 딴지를 걸고 싶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 그냥 하면 하는 거죠. 이거는 피고가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은 변수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렇죠. 상고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소취하에 앞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뭐 확정 판결이 사실심에서 1심, 2심에서 다 승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상고하지 않는다거나 취하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김희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장 세계가 좀 다르긴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남영진은 2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상고 안 하면 끝이고, 김의철은 1심에서 김의철이 이겼고 2심 지금 진행 중이라서 항소 2심 취하면 되죠. 취하면 네. 되죠. 취하면 되는데 이제 2심 결과 보고 뭐 상고 안 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항소 취하러 갈 적극적으로 수도 있고. 항소 취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상혁은 1심도 안 나와서 네. 이거는 그냥 뭐 바로,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봐요. 세 명이 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 네. 장악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 정부 때 네.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그냥 셋 다 소를 그냥 내려놓는 게 맞는 거라고 근데 봅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남영진 전 이사장 그 상고 포기했고 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이게 문제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네, 못 돌아갑니다. 네, 지금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그 고등법원이 남영진 전 이사장 그 판결을 하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항소심 앞두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 소송을 당한 쪽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 대통령실 쪽에서 지금 이미 임기가 끝나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소송을 해서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면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법원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제를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임기를 이어갔을 때 얻었을 대가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의한다면 이렇게 도중에 일방적으로 그리고 부당한 사유로 해임이 되는 걸 방지할 조항은 좀 필요하겠죠.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임기는 끝나서 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밀린 월급은 받아요. 어떤 그 예. 부당 해임이 네. 되니까 그러면 예. 안 주는 월급 줘야 되는 예, 거죠. 안 준 월급 다 이자 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개개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또 이제 제가 뭐 돈 얘기는 그냥 한 거고 어떤 명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명예 회복이 예, 명예회복 잘려나간 게 부당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동업 반복하겠습니다. 몇 달 전이니까. KBS의 그 역사의 그 도돌이표 같은 비극. 정현주 사장이 전 정부 때 임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잘렸죠. 맞아요. 고대영 사장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잘렸죠. 그렇죠. 김의철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렸죠. 셋 다 잘렸어요. 정현주, 고대영, 김의철. 근데 셋 다 법원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물론
다 못 돌아갔죠. 왜냐하면 임기가 다 종료됐으니까 정현주, 고대영, 김의철 다 자기 자리로 못 돌아가고 밀린 월급 받고 명예회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정현주, 고대영, 김의철의 케이스가 본질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래로부터의 축출이고 어떤 것은 위로부터의 축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파업에 참가했던 당시에 KBS 언론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시각이지만 이걸 막 지금에 와서 달라 이렇게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동일하다고 치고 과거의 어떤 비극이라고 치고 셋 다 동일하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해버리고 네.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엔 뭐냐? 법 개정이다. 그렇죠. 예,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KBS가 지금 사장 3명이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얼마나 참 맞아요. 웃지 못할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예.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사장이든 이사장직을 잘라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결국은.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최근에 방통위가 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가 있어요. 이게 그 권태선 지금 방문진 이사장이 뭐 해임 효력 정지가 인용된 뒤에 해임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임 취소 관련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가 뭐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의 법무부나 뭐 방통이나 이런 결정을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과연 뭐 자격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 뭐 요건은 아니겠지만은 뭐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계속 소송이 이어가는 게 확정이 된 상태고, 네. 근데 이게 많이 얘기가 또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참에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고하지 말라든지 뭐 메시지가 좀 나오고 좀 매듭이 좀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워낙에 그 디테일까지 좀 챙기는 스타일이라 이것도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입장 정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소모적으로 시간 끌 이유도 없고 그러면 법률 비용 들어가고 법률 비용도 다 세금인데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우선은 네,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뭐 그런 기조이고 그리고 뭐 조만간 뭐 늦지 않게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이제 마침 그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통령실에서도 체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빨리 좀 이건 이제 매듭을 좀 짓고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되는 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근데 지금 방송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야 이렇게 구제받으면 되고요. 뭐 본인들도 법원에 가면 이길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예, 정현주, 고대영 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가면 이기고 명예회복되고 밀린 월급 받는다는 건 본인들도 알면서 이제 했을 것이기에 이제 방송법이 지금 통과시키려다가 미뤄졌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뭐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죠. 민주당이. 근데 이게 지금 뭐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나 언론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질질 끌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저도 뭐 내부 취재를 해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그러나 뭐 올 하반기 안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쟁점이 이제 그 이사 추천 문제 그죠? 간단히 네. 이야기를 하면 단순화하면. 네, 단순화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뭐 국민 참여 같은 걸 논의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특별 다수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안에 뭐 결정적 쟁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이 안에 반대한다. 이 안이 통과됐을 때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영구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시각인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그런 말 하지 마라. 현업자들이 다 참가하고 이런 그리고 풀을 넓혀가지고 뽑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쟁점들이 또 있긴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되지 않느냐를 봤을 때는. 근데 또 절대다수가 민주당이라서 글쎄요. 저는 올 하반기 안에 박장범 KBS 사장을 포함해서 아무튼 예 다시 이른바 제로 세팅.
예, 다시 사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가 뭐 낙관적인지 모르겠으나. 네, 우선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랑은 진행되는 뭐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그 재반 환경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그냥 뭉개고 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균형을 위해서 제가 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또 정권이 교체가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 의석 분포도 만약에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 우리는 그거 동의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바꾸겠다. 음. 이러면 또 홍역이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고. 그럴 거라면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길게 봐서는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민의힘이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글쎄요. 근데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간 문재인 예. 정부 때부터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뭐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다? 글쎄 모르겠고요. 이 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안에 대해서 뭐 글쎄요 반대는 하지만 그게 뭐 막 어마어마하게 결사반대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자, 이사를 뭐 여야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방송 관련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태클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A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맞아요. 뭐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단체 규정을 디테일하게 보기는 해야 될 게 예를 들어 뭐 시민단체 몫을 뒀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느 단체를 둘지에 대한 자격부터 논의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우선은 그래도 현업단체나 이제 내부 종사자 몫을 두는 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시민단체 몫을 어떻게 둘 거냐, 뭐 지금 또 그리고 변협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법률단체 같은 곳들은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논의가 정말로 오랜 장시간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방통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걸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행 시기에 대해서 조항별로 두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부칙으로 좀 상세하고 조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민주당 과방위 쪽에서는 7월 초 임시회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방금 이재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반기 안에는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여러 번 논의했지만 오늘 주제인 이준석 부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해임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귀착되는 문제는 전부 다 법 개정으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건 피해갈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미뤄둘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사실 이 방송 3법 논의가 정말 필요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영방송 같은 곳들을 그때 뭐 이제 권력이 장악을 하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방송판을 이제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네. 그리고 미디어법 이른바 날치기 파동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이 집권한 뭐 전신인 정당들이지만은 집권한 시기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좀 강하게 반복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정치권 몫을 오히려 명시를 하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게 어디까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먼 미래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 와서 정말 나는 어휴.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언론 장악도 해보겠어라고 해서 또 뭐 꾸역꾸역 뭐 공영방송 사장 바꾸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뭔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람들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뭐 총선 앞두고 결국엔 KBS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4년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야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KBS는 성공하고 MBC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시도했다가. 근데 뭐 총선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 환경과 정보 유통 과정이 완전히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방송사 한두 곳을 뭐 장악한다 한들
그게 무슨 전체 여론 지형을 뭐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풍자를 넣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아, MBC마저 장악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환경이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니, 예. 뭐 그걸 느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언론 역사는 최대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종편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종편 때문에 결국은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요. 그게 왜 아이러니냐면 종편이 나올 때 그 지상파 언론 노동자들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보수적인 여론으로 완전 일색된다. 완전히 재편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비단 국정농단 때 뭐 TV조선이나 뭐 이진동 기자의 어떤 그런 보도, 좋은 보도 이걸 떠나서 2016년 총선 때 정부 여당이 졌어요. 한 표 차가 예, 한석 차로 졌잖아요. 그렇죠. 그 2016년 때 뭐 친박 찐박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곳들이 종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시사 프로, 뉴스 프로를 해야 되는데 채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야장천 뭐 옥새 들고 누가 날랐다 어쩐다 그 얘기를 그냥 하루 종일 틀어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총선이 정부 여당의 패배로 갔어요. 역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그런 보도를 한 건 아닌데 종편이 여러 개 생기고 그 종편들이 자기의 방송을 어찌됐건 떼워야 되는 상황에서 정보들이 마구마구 유통이 된 거예요. 그 정보 중에는 정부 여당의 부담스러운 정부 여당의 불리한 내용들도 다수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손석희 JTBC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참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정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뜻대로 안 그래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과 결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좀 접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면서도 아쉬운 이야기를 좀 우리 촌철님들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석 기자와 노지민 기자가 함께 언론 어때를 꾸며와 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부로 언론 어때라는 코너도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하고 이제 좀 작별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이 그래도 촌철님들께 좀 마지막 인사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방송이었거든요. 제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혼자 뜨끔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도 언론계 종사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가 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또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것과의 그런 간극 같은 걸 좀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해 보거나 또 겪어볼 수 있는 창구도 됐고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뭐 다짐 같은 걸 막 하게 해줬던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개 중에 그나마 좀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분들이 아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야 될 분들은 오히려 이걸 그냥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이런 간극 같은 거를 메울 수 있는 비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제자리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재석 기자. 저는 하여튼 그 뭐 언론인들에게 제가 뭐 20년 차 기자라서 이런저런 뭐 비평을 할 수 있는 연차는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한계가 많고 단점이 많은 언론인이라서 제가 뭐 이런저런 훈계조의 말을 이렇게 매주 막 언론인들을 상대로 쏟아낸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라고 내가 뭐라고 뭘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지금 뭐 언론계가 한심스럽다 어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뒤통수가 가려운 느낌. 좀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좀 적지 않이 있었고 다만 언론 비평이 늘 필요하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 코너도 이제 좀 유지되기가 좀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이 좀 컸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좀 더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도 시선 집중에 대한 비평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요 프로그램 비평,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 왜 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1분만 하자면 네. 좋은 얘기라서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라서 제가 좀 하자면 재밌게 해야 되니까 최근에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2016년 국정농단 때나 2017년 대선 때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번 대선 때도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JTBC가 론칭을 했는데 예전만큼 주목도를 끌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 복합 요인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유시민 전원책이라는 매력적인 조합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 요인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은 유튜브만 열어도 하루에 수십 개의 썰전과 유사한 정치 토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봐도 볼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힘든 시대죠. 예. 네.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정치공학 토크, 정치 토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그러니까 시민들이 굳이 뭐 JTBC 썰전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변했어요. 요 한 8년, 7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공학 토크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재밌어하는 스타일인데 이것이 너무 과잉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사 프로그램. 네네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그 앵커나 제작진이 직접 그 당사자를 초대해서 물어보고 캐묻고 취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때 토크, 정치 토크 안에 그 사안을 집어넣고 우겨 넣어서 그냥 평론을 듣는 것으로 가름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시선 집중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그런 부정적인 면모가 상당히 없고 덜한 이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그게 어떤 제작진의 철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석희, 김종배로 이어지는 어떤 그 앵커들의 어떤 성향 혹은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시선 집중이 갖는 장점이고 매력이다. 설령 그 해당 클립의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점을 계속 시선 집중 제작진들은 나중에 뭐 천년만년 진행하시는 건 아니니까 MC가 교체되더라도 나중에 유지해 가는 게 MBC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대한민국 저널리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마무리 차원에서 합니다. 네, 뭐 어떤 말씀인지는 뭐 저도 평소 고민 사항이니까 알죠. 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사는 것의 그 힘듦.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죠? 헤쳐나가기 힘듦. 그래서 계속 되뇌는 건 팔자소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언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다면 뭐 그때 좀 자세히 풀어내도록 하고 그런 시선 집중에 함께 해주셨고 도움을 주시던 분들이 좀 두 분인데 좀 이렇게 작별을 고하게 돼서 좀 진짜로 좀 많이 아쉽다.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또 뭐 나중에 대한민국이 엄청 좁아요. 엄청 좁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작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